영숙님의 통쾌한 반격.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락스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자식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나를 버리면서까지 자식을 위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 참 못났죠.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주변은 까맣게 죽어버린 게 꼭 늙은 나무 껍질 같아서 남들 앞에 내놓기가 참 부끄러워요. 28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녀석 하나 건사하겠다고 40년을 남의 건물 화장실이며 복도를 닦으며 살았거든요. 독한 락스물에 맨손을 담그고 굳은 때를 벗겨내느라 수세미질을 해대다 보니 어느새 지문조차 희미해져 버렸네요. 사람들은 락스 냄새가 독하다고 코를 막지만 저한테는 그게 자식 먹여 살린 밥 냄새였고 우리 태민이 대학 등록금 냄새였어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이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얼마 전이었어요. 아들네 집에 반찬을 좀 해다 주러 갔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 혜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창문부터 활짝 열어젖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보다 환기가 먼저였던 거죠. 그러면서 코앞에다 대고 방향제를 치익 뿌리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독하던지 기침이 다 날 뻔했어요. 어머니, 옷에 락스 냄새가 너무 배어서요. 우리 준수가 비염이 심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무슨 병균이라도 된 것 같아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김치통을 식탁 구석에 밀어두고는 며느리가 거실 한복판에 조명을 켜고 휴대폰을 들더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 라이브 방송인가 뭔가 하는 거였어요. 화면을 향해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에 든 하얀 튜브를 자랑하는데 그게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핸드크림이라나 봐요. 시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사주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를 날리는데 저는 그 옆에서 제 거친 손을 앞치마 뒤로 숨기느라 바빴답니다. 그 비싼 핸드크림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을 텐데 정작 제 손에는 1,000원짜리 바세린 하나 바르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의 며느리는 참 우아하고 효부 같아 보였지만 방송이 꺼지자마자 그 웃음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였죠. 아들 내외가 점심을 사겠다며 강남에 있는 비싼 한정식 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우리 태민이 말끔한 양복 입고 앉아 있는 걸 보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건강식품 회사 부장이라더니 역시 내 아들이 제일 잘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태민이가 자꾸만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뜸을 들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 준수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려면 거기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하길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맹모삼천지교라고 자식 교육 위하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전세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면서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을 빼도 1억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1억이라니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난감해서 묵묵히 숟가락만 들고 있으려니 옆에서 며느리가 거들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다 저희 거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내고 복잡해지느니 손주 위에서 미리 증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입안에 넣었던 갈비찜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죽으면 다 가져갈 돈.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저승 갈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남편 죽고 나온 사망보험금. 제가 40년 동안 남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고 변기 닦아가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제 피와 땀. 아니,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이거든요. 내 노후는 이걸로 버텨야지.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품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미리 내놓으라니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죽은 남편 닮은 아들놈이 눈을 딱 깔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여우 같은 며느리는 준수 타령을 하며 눈을 반짝이는데 결국 제가 졌죠.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보내주마 하고 밥값을 계산하는데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왜 그렇게 떨렸나 모르겠어요. 정작 밥 사겠다고 부른 놈들은 지갑 꺼낼 신읒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놈 카드값은 연체 직전이고 며느리는 그 명품 가방 사느라 빚이 태산이었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혼났네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 잔고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전액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신 거 아니죠? 하고 몇 번이나 묻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생판남인 은행 직원도 내 노후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이 돈을 곶감 빼먹듯 가져가려 하는구나 싶어서요. 아니라고,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우리 아들 서울에서 큰 회사 부장인데 손주 학교 때문에 전셋집 얻어주는 거라고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초라해 보이기 싫었거든요. 비밀번호 내 자리를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립디다. 그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 태민이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 40년 고생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 잠시 멍해졌어요.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그래, 내가 못 배우고 못 입고 살았어도 자식 키는 안 죽였다. 내 아들 번듯하게 서울 아파트 살게 해줬다. 이거면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아오는 길, 제 손에서 나는 락스 냄새가 유난히 더 지독하게 느껴지는 건 왜였을까요? 그땐 몰랐어요. 제가 보낸 그 1억 원이 제 자식들의 탐욕에 기름을 붓고 결국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치가 되어 돌아올 줄은요. 은행 창구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에 쥐어진 이체 확인증이 어찌나 뜨겁게 느껴지던지 종이 한 장에 제 40년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구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꽉 찬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 태민이 전세 걱정은 덜었구나. 손주 녀석 기죽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거든요. 은행을 나서려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징 하고 짧게 울리더군요. 아들 녀석일 거라 생각했어요. 돈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할 줄 알았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는데 와 있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에게서 온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 차가웠습니다. 돈은 잘 받았어요. 혜진이랑 상의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우리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돈 보낸 지 1분도 안 돼서 부담스럽다니.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읽으려는데 곧이어 며느리 혜진이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애가 어머니만 다녀가면 아토피가 심해져요. 의사가 화학약품 냄새 때문이라네요. 락스 냄새 역겨워서 더는 못 뵙겠어요. 이게 마지막 연락입니다. 락스 냄새, 역겨워서.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히는데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역겹다니요. 그 냄새로 너희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지금 그 아파트 전세금까지 마련해 준 건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다급한 마음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해라고, 내가 냄새나면 씻고 가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타자를 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꾸만 오타가 났어요. 겨우겨우 문장을 완성해서
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 빨간 느낌표 하나가 뜨더라고요. 메시지 전송이 차단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러봤지만 신호음조차 가지 않고 바로 소리샘으로 넘어가는 그 먹먹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도 모르게 은행 로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엉덩이에 닿는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 그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원 경찰이 다가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답니다. 그런데 참 비참하죠. 그 와중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배신감에 치를 떨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코를 제 옷소매에 갖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정말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락스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가? 평생을 달고 산 냄새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 코에는 그게 구역질 날 만큼 싫은 냄새였나 싶어서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제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자존감이라는 게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성수동 제 집, 아니 창고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텅 빈 창고 안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어요.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곳이었으니까요.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는 이제 먹통이나 다름없었어요. 세상과 저를 이어주던 유일한 끈이었던 자식들이 저를 끊어냈으니까요. 1억 원이 찍혀있던 통장은 백지장이 되었고 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얗게 지워진 것만 같았죠. 태민이랑 혜진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낸 돈으로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새 가구를 고르며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갖고 싶다던 그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을까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뉴스에서나 보던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구나. 옛날엔 늙은 부모를 지게 해줘서 산속에 버렸다지만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 차단 버튼 하나로 부모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구나 싶었죠. 산속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락스 냄새 나는 어미의 돈은 필요하지만 락스 냄새 나는 어미는 필요 없다는 그 잔인한 셈법 앞에 저는 그저 다 쓰고 버려진 낡은 걸레 조각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제 손끝에서 나는 락스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시리게 코를 찔러왔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어요.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 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의지에 누워있는데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비참한 건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도 간당간당하다는 현실이었어요. 1억 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손톱이 빠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변기 닦아 만든 돈인데 그걸 보내고 나니 나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철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빚쟁이라도 찾아왔나 가슴이 철렁해서 나가보니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가만 보니 낯이 익었어요. 며느리 혜진이 친구라는 미정이라는 아가씨였죠. 예전에 우리 태민이 결혼식 때도 봤고 혜진이랑 둘이서 쑥덕거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나를 보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뭔가 억울하고 분해서 씩씩거리는 독이 바짝 오른 눈빛이었죠.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대뜸 그 아가씨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털썩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면서 다짜고짜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혜진이 그 기집애가 할머니 등골 빼먹고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셔야죠 하며 악을 쓰더군요. 알고 보니 혜진이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차단당해서 앙심을 품고 찾아온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그 휴대폰을 받아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정 양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끔찍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건 며느리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떠들던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녹음기 속 혜진이의 목소리는 나한테 어머니 하며 알랑거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뜨거운 샘물처럼 제 귀로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드디어 그 늙은이가 돈을 토해냈다며 1억이면 자기 카드값 맞고 에르메스 버킨백인가 뭔가 하는 명품 가방 중고를 하나 살 수 있겠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세상에, 손주 전세금이라더니 내 피 같은 돈이 그깟 가방 쪼가리로 바뀐다는 소리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늙은이 냄새 나는 거 진짜 못 참겠다고 빈티나게 락스 냄새가 뼛속까지 배어서 옆에만 있어도 구역질이 난다고 깔깔대더군요. 아토피 핑계댄 건 신의 한 수였다나요. 내가 내 몸 냄새를 맡으며 자책했던 그 시간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안주거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내 아들 태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태민이가 그러더군요. 잘했다고, 이제 연 끊자고, 어차피 늙으면 집만 되는데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수동 창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 귀를 의심했어요. 성수동 그 낡은 창고는 나중에 노인네 죽으면 땅이나 팔아먹든가 해야지. 지금은 고철값도 안 나오는 쓰레기장이라면서 비웃고 있더라고요. 아비가 남겨준 유산이자 자기가 어릴 때 뛰어놀던 이 집을, 그리고 지금 늙은 어미가 추위에 떨며 몸을 뉘인 이 보금자리를 내 아들은 고철 덩어리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데 미정 양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들으셨죠? 쟤네들 처음부터 돈만 받고 할머니 버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온 게 아니라 쟤네 잘 사는 꼴배 아파서 온 거예요. 라고요. 참 솔직해서 오히려 고맙더군요. 동정심으로 포장된 위로였다면 오히려 비참했을 텐데 적에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그 아가씨의 분노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가슴 명치 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더니 머리끝까지 쨍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은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집어들었어요. 거울 속에는 70 노인네가 탄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봤죠. 락스독으로 문드러지고 갈라진 며느리가 구역질 난다고 했던 그 손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로션을 꺼냈어요. 샘플로 받아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던 그 로션을 듬뿍 짜서 거친 손등에 문지르기 시작했죠. 따가웠어요. 살이 터진 틈으로 로션이 스며드는데 그 쓰라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거울 속의 나에게, 그리고 그 녹음기 속의 목소리들에게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 돈에서는 락스 냄새가 나지. 너희들 말대로 구역질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다. 그 냄새 나는 돈으로 산 너희들의 그 번지르르한 명품 가방이며 옷들에서는 과연 향기가 날까? 내 피와 땀을 훔쳐가서 누리는 너희들의 그 호의호식은 결국 썩은 내 진동하는 도둑질일 뿐이다. 고철값도 안 나오는 쓰레기장이라고 했니? 늙으면 짐이라고 했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보여주마. 이 늙은이가, 그리고 너희가 무시한 이 낡은 창고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미정양을 돌려보내고 나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겼던 서류 봉투, 그리고 잊고 지냈던 명함 한 장. 40년 전 내 남편의 유산 정리를 도와줬던 최 변호사의 낡은 명함이었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한영숙은 없어요. 내 돈 떼먹고 도망친 악질 채무자를 응징하러 가는 채권자 한영숙만 있을 뿐이죠.
창고 밖으로 새벽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그 바람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찾은 명함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40년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 문제며 등기 이전을 도와줬던 최 변호사님이었죠.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영숙 씨, 한영숙 씨 맞습니까? 하며 반가워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 쭈뼛거리며 가져온 꼬깃꼬깃한 등기 권리증을 내밀었어요. 사실 창피했거든요. 자식한테 돈 다 털리고 오갈 데 없어서. 옛날 서류나 뒤적이는 늙은이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시며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보시는 겁니다. 영숙 씨, 지금 이 땅 시세가 얼만지 알고는 계세요? 변호사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깟 낡은 공장터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아들놈이 고철값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하고 힘없이 대답했죠.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헛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고철값이요. 아드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영숙 씨, 성수동은 이제 예전에 금해연 날리는 공장 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한 땅이에요. 저는 브루클린이 뭔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님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시더군요. 거기엔 빨간 숫자들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낡아빠진 창고 부지 200평의 시세가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예요.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액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말이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낡고 오래된 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나 전시장을 만드는 게 유행이라더군요. 힙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오히려 신축 건물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시는데 그게 무려 명품 브랜드 크리스년 디올에서 옷 임대 제안서였어요. 우리 창고를 팝업 스토어인가 뭔가로 쓰고 싶다고 월 임대료로 수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그 에르메스니 디올이니 하는 명품 회사들이 정작 제 낡은 창고를 빌려 쓰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자식들은 고물상 취급하며 버린 이 공간을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아들 내외가 왜 이 땅을 무시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락스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것처럼 낡은 겉모습만 보고 진가를 몰라봤던 거죠. 변호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영숙 씨, 이 재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한테 증여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어요. 아니요. 절대 안 줍니다. 제 돈 뜯어내고 저를 버린 놈들한테 단돈 10원도 줄 수 없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 며느리의 막말과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 1억 원에 얽힌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하더니 책상을 콱 내리치시더군요.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면서요. 그리곤 당장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먼저 1억 원 증여부터 무효로 돌리기로 했죠. 부양을 조건으로 준 돈인데 부양 의무를 저버렸으니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기망행위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수동 건물이었어요. 지금 그 건물 2층에 아들 내외가 공짜로 살고 있거든요.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살림집으로 개조해서 줬던 건데 이제 그 집에서도 내보내야죠. 변호사님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셨어요. 쉽게 말해 방빼라는 거죠.
법원 제출용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이 찌릿하더군요. 40년 전 남편 사망 신고서에 도장 찍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떨림이 슬픔과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의 떨림은 전율에 가까웠어요. 저는 이제 락스 냄새 나는 청소부도 자식 눈치나 보는 뒷방 늙은이도 아니었어요. 50억 자산을 가진 건물주이자 내 돈 떼먹은 악덕 채무자들을 응징할 채권자 한영숙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더군요.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생각하니 묘하게 웃음이 났답니다. 기다려라, 김태민, 이혜진. 내 돈 냄새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집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갔을 때 우리 태민이랑 혜진이는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제가 보낸 1억 원으로 산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 앞에 섰겠죠. 그런데 말이죠. 현관문에 붉은색 딱지 같은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면 솔직히 좀 고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퇴거 명령 통지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처음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엄마가 노망이 나서 장난을 치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싶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은 아주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번호들을 다 차단해놨으니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차단된 번호 목록에 수십 통씩 쌓이는 부재중 기록을 보며 짐작했죠. 얼마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났을까요? 평생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시리까지 하던 늙은 어미가 난데없이 나가라며 법원 서류를 보냈으니까요. 제 발신을 차단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 제가 은행 로비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을 너희들도 조금은 맛보았으려나요. 결국 태민이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아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우리 보고 나가라니. 여긴 우리 집이야. 하고 소리치는데 예전 같으면 그 큰 소리에 놀라 벌벌 떨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이 호수처럼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해줬어요. 태민아, 거긴 내 집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란다. 너희가 엊그제 문자로 그랬지. 이제 각자 인생 살자고.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도 너희 뜻대로 내 인생 살려고 내 노후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서 좀 나가줘야겠다. 라고요. 그랬더니 태민이가 말을 더듬으며 그러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노인네가 그 낡은 창고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말투에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그 창고 낡아서 고물상이나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니? 근데 어쩌냐. 그 낡아빠진 창고를 세계적인 명품 회사 디올에서 팝업 스토어로 쓰겠다고 하네. 월세로 수천만 원을 준다는데 너희처럼 월세는커녕 늙은 어미 돈이나 뜯어가는 짠내. 나는 세입자들은 이제 내보내고 글로벌 기업이랑 계약하기로 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진이가 전화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갈 데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니요. 그리고 1억은 이미 카드값 갚고 가방 사느라 다 썼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뱉어내요? 하며 울먹이는데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그 가방 자랑하던 목소리, 내 돈을 꽁돈 취급하던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려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쓰기를 박아줬죠. 아가, 내 돈에서 락스 냄새 난다며? 냄새 나서 역겹다며? 그런데 알레르기 있다는 분들이 그 더러운 돈은 왜 넙죽 받아서 썼니? 냄새 나는 돈으로 산 가방에서는 향기가 나더냐? 당장 토해내라.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락스 냄새 나는 이 늙은이는 이제 너무 바빠서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쾌감 때문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아니라 법원이 일할 차례였어요.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아들 내외를 내보내기 위해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죠.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빨간 압류 딱지가 혜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이며 TV,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는 꼴을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짐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누구 하나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죠. 그뿐인 줄 아세요. 미정양이 아주 큰 일을 해줬어요. 혜진이의 SNS에 그동안의 만행을 다 폭로해 버린 거죠. 시어머니 돈 뜯어내서 명품 사고 냄새난다고 뒷담화하고 결국 쫓겨나는 폐륜 며느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그 화려하던 인스타그램 댓글창은 순식간에 욕설로 도배가 되었고 혜진이는 짝퉁 명품 논란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인과응보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태민이 꼴도 말이 아니었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던 그 말이 사실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메꾸려던 거였더라고요. 제 돈 1억으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바로 해고당했죠. 퇴직금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그 잘난 척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어요. 50억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다 자기들 배만 가른 꼴이 된 거죠. 텅 비어버린 2층 집을 둘러보는데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시원했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성수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이제 저 불빛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 한영숙의 새로운 인생을 비추는 조명이었으니까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가끔은 지난 날이 꼭 꿈만 같아요. 락스 냄새에 코를 쥐며 살던 날들이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민이와 혜진이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고 장마철이면 벽지에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곳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냄새에 예민하게 굴던 아이들이 이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향수처럼 달고 살아야 한다니요. 한때 대기업 부장 명함으로 어깨에 힘을 주던 제 아들 태민이는 이제 밤마다 오토바이 헬멧을 눌러쓰고 배달콜을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꼭대기층까지 음식 배달을 다니느라 무릎이 성한 날이 없대요. 콧대 높던 며느리 혜진이는 또 어떻고요. 편의점 조끼를 입고 바코드를 찍다가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노래를 부르던 그 어깨에는 이제 꼬질꼬질한 다이소 장바구니가 들려있다죠. 가끔 둘이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 나온다는 얘기도 들려요. 내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서로를 헐뜯는다는데 아마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부모 등골 빼먹으며 누리던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 모래성 같은 건지를요.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자식 고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에요. 그 고생 또한 그들이 치러야 할 인생의 수업료일 테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광진구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이라는 실버타운 로비에 앉아 있답니다. 창밖으로 건국대학교의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예전에 춥고 어두웠던 성수동 창고와는 딴 세상 같은 곳이죠. 지금 제 몸에는 낡은 몸빼 바지 대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가 감겨 있어요. 거칠었던 손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배어 있고요. 오전에는 사교 댄스 수업을 다녀왔어요. 왈츠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는데 처음에는 어색해서 발이 꼬이더니 이제는 제법 우아하게 턴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식당에 가면 호텔 지배인 같은 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주변에는 은퇴한 교수님이나 기업가분들이 친구가 되어 주셔요. 여기서 저는 태민이 엄마도 아니고 청소부 아줌마도 아니에요. 그저 한영숙님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온전하게 대접받고 있죠. 성수동 땅을 판 돈 50억,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제 노후를 위해 넉넉히 남겨두었지만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새벽별 장학회라고 지었죠. 새벽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에요. 피를 나눈 자식에게 주지 않은 돈을 생판 남에게 준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겪어봐서 알거든요. 갈라진 손등으로 낙스물을 짜내며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아픈지를요. 제 아들처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그 돈으로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핏줄보다 진한 건 어쩌면 같은 아픔과 땀을 나눈 연대감일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어느새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반짝이는 저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굶었던 날들. 내 옷 한 벌 사는 게 아까워 떨어진 옷을 기워 입던 날들. 그때는 그게 모성이고 희생인 줄 알았어요. 나를 버려서라도 자식을 빛나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건 희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였더라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 다 망쳤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수확기라고 생각해요. 껍데기뿐인 헌신을 거두어내고 오롯이 나라는 알맹이를 되찾았으니까요. 찻잔을 들어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기가 참 좋네요.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저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가려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면서요. 그게 저를 버린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이자 70평생 고생한 한영숙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늙음의 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늙음의 품격이자 지혜라고 말이에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가끔은 지난 날이 꼭 꿈만 같아요. 락스 냄새에 코를 쥐며 살던 날들이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민이와 혜진이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고 장마철이면 벽지에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곳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냄새에 예민하게 굴던 아이들이 이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향수처럼 달고 살아야 한다니요. 한때 대기업 부장 명함으로 어깨에 힘을 주던 제 아들 태민이는 이제 밤마다 오토바이 헬멧을 눌러쓰고 배달콜을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꼭대기층까지 음식 배달을 다니느라 무릎이 성한 날이 없대요. 콧대 높던 며느리 혜진이는 또 어떻고요? 편의점 조끼를 입고 바코드를 찍다가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노래를 부르던 그 어깨에는 이제 꼬질꼬질한 다이소 장바구니가 들려있다죠. 가끔 둘이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나온다는 얘기도 들려요. 내 탓이니 하며 서로를 헐뜯는다는데 아마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부모 등골 빼먹으며 누리던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 모래성 같은 건지를요.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자식 고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에요. 그 고생 또한 그들이 치러야 할 인생의 수업료일 테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광진구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이라는 실버타운 로비에 앉아 있답니다. 창밖으로 건국대학교의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예전에 춥고 어두웠던 성수동 창고와는 딴 세상 같은 곳이죠. 지금 제 몸에는 낡은 몸빼 바지 대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가 감겨 있어요. 거칠었던 손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배어 있고요. 오전에는 사교 댄스 수업을 다녀왔어요. 왈츠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는데 처음에는 어색해서 발이 꼬이더니 이제는 제법 우아하게 턴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식당에 가면 호텔 지배인 같은 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주변에는 은퇴한 교수님이나 기업가 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셔요. 여기서 저는 태민이 엄마도 아니고 청소부 아줌마도 아니에요. 그저 한영숙님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온전하게 대접받고 있죠. 성수동 땅을 판 돈 50억.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제 노후를 위해 넉넉히 남겨두었지만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새벽별 장학회라고 지었죠. 새벽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에요. 피를 나눈 자식에게 주지 않은 돈을 생판 남에게 준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겪어봐서 알거든요. 갈라진 손등으로 락스물을 짜내며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아픈지를요. 제 아들처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그 돈으로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핏줄보다 진한 건 어쩌면 같은 아픔과 땀을 나눈 연대감일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어느새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반짝이는 저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굶었던 날들, 내 옷 한 벌 사는 게 아까워 떨어진 옷을 기워 입던 날들, 그때는 그게 모성이고 희생인 줄 알았어요. 나를 버려서라도 자식을 빛나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건 희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였더라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 다 망쳤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수학기라고 생각해요. 껍데기뿐인 헌신을 거두어내고 오롯이 나라는 알맹이를 되찾았으니까요. 찻잔을 들어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기가 참 좋네요.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저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가려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면서요. 그게 저를 버린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이자 70평생 고생한 한영숙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늙음의 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늙음의 품격이자 지혜라고 말이에요.